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지방선거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합제를 찾아가는 발걸음을 부쩍 늘렸는데 집안 싸움은 오히려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평택을 신경전은 더 거세졌고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진행 중이던 울산시장 경선엔 돌연 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강민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일요일, 민주당 지도부는 격전지 사수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광양과 담양 등 호남권 박빙 지역을 돌며 힘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했고, 무소속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산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편성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 사격하며 오세훈 후보 따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 시장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싹쓸이는 옛말, 경합 지역이 속속 늘며 지도부도 신발끈을 조여매는 모습이지만 진영 결집은 오히려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민주진보시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던 울산에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이 조직적 개입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선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특정 세력이 여론조사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론조사를 좀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단일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곤 했지만 진보당의 반발이 적지 않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5파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을 띄우며 내란 심판 족쇄다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의 거취 숙고, 민주당의 감찰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당사자의 해명부터 들어보겠다면서도 선을 넘지 말라며 혁신당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 금도를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당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를 향한 맹폭도 이어갔는데 특히 출마 전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후광으로 호가호위하겠다는 정치 술수이자 거짓으로 대통령을 거론한 음해 행위입니다. 정청래 지도부가 역사상 처음 호남에서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방선거가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에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대구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전에서도 지원 사격을 예고했는데 판세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이재명 정부 때리기로 심판론 부각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에는 경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물가 급등은 물론 원달러 환율까지 1,500원 선을 돌파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고환율 장기화 사태는 매우 이례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향한 송곳 타격도 이어졌습니다. 투톱 모두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직격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하명을 받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란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 박찬대가 유명해졌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명 코딱지 파다 유명해진 사람 아닙니까? 후보 캠프에서도 여당 후보를 향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준공 허가가 불발된 행당 7구역 재개발 현장을 다시 찾아 정원호 후보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무능한 데 더해서 무책임한 것이죠. 부산 지역에선 전재수 후보의 여론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은 전 후보가 과거 조직을 동원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폭로됐다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여론을 조작한 트루킹 사건 정당의 DNA가 전재수 후보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당 밖에서도 지원 사격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구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대전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생가도 찾을 예정인데 흔들리는 중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전북을 찾아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자 등에 대한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만큼 여당 후보를 확실히 지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서천과 보령을 잇따라 찾아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원 사격합니다. 연일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엔 보수의 텃밭 TK를 찾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대구시당에서 진행되는 대구 경북 공동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대구 수성못과 경북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에서 연달아 유세를 펼칩니다. 그제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 캠프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민심 똑똑. 이번에는 충남 지역으로 가봅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주목받았던 충남 시민들은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양동훈 기자가 곳곳을 누비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당선된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심 풍향계로 주목받던 곳 충남입니다. 과거 2차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지사가 번갈아가면서 당선됐고 기초단체장도 양당이 한 번씩 대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경험을 갖춘 재선 박수현 의원이 AI 수도 충남 깃발을 들었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더 센 충남을 내걸고 4년 더 연임에 도전합니다. 정부 지원과 정권 견제, 슬로건은 극과 극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인하고 튼튼한 징검다리를 놓을 지방선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다. 지방 권력까지 이 사람들이 차지한다면 이건 독재의 길로 문을 열어주는 길이다. 속내를 알 수 없기로 유명한 충남 시민들, 아직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표정입니다. 누가 되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열심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좀 더 화합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충남 최대 도시 66만 인구 천안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가 발달해 젊은 층 인구가 많은 곳으로 손꼽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양당 도지사 후보 간 149표, 고작 0.07% 차이만 난 초격전지였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일단은 첫한 것 같아요. 아니면 노선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유기견 보호시설 같은 거 그쪽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실 수 있는 분이시면 저는 쉽사리 한쪽 편을 들지 않은 충남이지만 내세운 공약은 꼭 지켜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잘 지킨 적이 있을까요? 서민들이 진짜 그거 하나 믿고서 뽑아주는 건데. 박수현 후보가 도지사 출마로 떠난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김영빈, 국민의힘 윤용근 두 후보 모두 지역에선 다소 낯선 새 얼굴입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좀 새로운 공약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정책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찾기가 좀 어려웠고 평소에는 마음을 숨기지만 투표소에선 누구보다 정확하게 민심을 드러내는 곳 충남 투표함이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논란을 빚은 일베에 대해 사이트 폐쇄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부처님 오신 날에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일베 폐쇄를 얘기하는 건 갈라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모두 있다고 적었습니다.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일베 사이트에는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재작년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연 점을 언급하며 금수 같은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불교 종단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을 의미하는 원융회통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수 야권은 통합을 내세우는 동시에 일베 폐쇄를 언급하는 건 갈라치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장 스타벅스를 금수로 몰고 일베를 폐쇄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며 다중인격이냐고 비꼬았고,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굉장한 압박과 그리고 또 자유의 침해라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스타벅스, 일베가 아닌 자신부터 성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이 대통령 인식에 공감한다고 옹호했습니다. 우리 극단적인 혐오 정서와 상대방에 대한 배제, 이 극단적인 형태가 불법 계엄이고 내란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일베에 대한 폐쇄 등 제재 여부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내일 직접 사과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스타벅스는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뒤 다음 날 바로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강도 높게 지적하며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깨는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불매운동도 확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형사사건으로 번졌고,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 이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신세계그룹 전체에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상황.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재작년 진행된 사이렌 이벤트에 세월호 참사 폄훼 논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처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미사용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지급 명령 신청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요일 점심시간 무렵 평소 같으면 시민들로 북적였을 광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합니다.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있고 매장 앞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사과를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밑에 직원들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컨펌을 받았을 건데.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비자가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선불금 잔액은 4,275억 6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0년 이후 이러한 선불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쓰지 않았던 것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중에 60% 이상을 써야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다만 법원이 지급 명령을 하더라도 스타벅스 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명령은 무효가 되고 정식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불매운동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에 이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의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정부 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무리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신문기사 형식을 흉내낸 5.18 민주화운동 왜곡 합성물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SNS 계정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고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적시된 신문기사입니다. 사진에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라고 적혀 있는데 광주일보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50대 여성 A씨가 신문기사 형식을 모방한 합성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올렸으며 자신이 직접 만든 합성물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신문 사진이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를 포함해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계정이 게시물을 쓰거나 정보를 유포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핵심 쟁점에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핵 문제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타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휴전 양해각서 초안에 들어있다. 미국발 보도에 이란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이란 핵 문제는 현재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밝혔고 이란 반관영 통신 타스님도 이란이 현재 핵 분야에서 어떤 조치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현재 핵 문제 세부 사항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선 최대 목표인 전쟁 종식에 집중하고 핵 문제는 나중으로 미룬 겁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단계부터 핵 포기 입장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They need to turn over their enriched uranium. They need to turn over their highly enriched uranium. We need to address that issue. We need to address the issue of enrichment. These are the president's points consistent.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놓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통제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 이전 상태 회복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자국 주도하에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는 이란 매체 해석도 나왔습니다. تنگه هرمز این رو من خدمتتون عرض بکنم تنگه هرمز به آمریکا ربطی نداره. تنگه هرمز بین ما و 오만 به عنوان 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드러낸 미국과 이란의 극명한 시각차는 막판까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중요 쟁점으로 꼽는 동결자산 해제를 놓고 발생한 이견 역시 최종 타결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공식 합의의 서명이 이뤄진 건 아니고 오늘 중으로 서명될 가능성도 작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양측의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내다봤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이 이란 외무부 대표단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만 국영통신 ONA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이 현지 시간 24일 오만 무스카트를 방문해 사이드 바르드 빈 하마드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에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이어 국제법 규정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규율하는 원칙들을 논의하기 위해 확대 회담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자의 국기 앞에 서 있고 그 앞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양측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최종 합의를 통해 이란의 핵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장에서 위협에 대처할 권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문제에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란과 최종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 중인 양해각서 관련 현황을 이스라엘 측과 공유 중인 상황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공정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쟁을 계속하면 미국민과 미국 경제를 힘들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으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관련 양해각서 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란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미국 측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 도달과 인증, 서명을 마칠 때까지 봉쇄 조치는 전면적이고 유효하게 유지될 것이며 양측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내야 한다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은 종전 후 이란이 더욱 대담해지며 지역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함께 이번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우선 풀되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뒤로 미루는 현 MOU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취약해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합의가 이란 핵 문제라는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 완화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란 전쟁 기간 미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인기가 무려 20여 대 넘게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 가격만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50억 원에 달하는데 정작 이번 전쟁에서 약점만 노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군의 첨단 무인기 MQ-9 리퍼 드론입니다. 미사일로 무장한 채 24시간 넘게 하늘에 머물며 작전을 펼칠 수 있어서 특히 대테러 작전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꼽힙니다. 한 대 가격만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으로 지난 2020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He's dead, and that's a good thing for a lot of countries. And he was planning a very big attack and a very bad attack for us and other people, and we stopped him. 미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지만 이란 전쟁에서는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전쟁 기간 무려 24대가 넘게 파괴됐는데 미군이 보유한 리퍼 드론 20%에 달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한 장비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란이 미군 무기의 약점을 알아챈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난 2023년부터 리퍼 드론 15대 이상을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نجحت دفاعاتنا الجوية في إسقاط طائرة أمريكية معادية النوع MQ-9 أثناء قيامها بتنفيذ مهام عدائية في أجواء محافظة حجة. 미군의 다른 첨단 무기 재고 물량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사드 요격 미사일은 이스라엘 방어에 200기가 넘게 쓰이면서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란은 빠르게 무기 생산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란이 반년 안에 드론 공격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방위 산업이 모두 괴멸돼 수년간 복구가 불가능하다던 미국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이란이 여전히 배짱을 부리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분리주의 무장단체가 활동하는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열차가 운행하던 중 선로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무장단체는 보안군을 노렸다고 주장했지만 휴일 아침잠을 자던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철길 옆으로 거대한 불길과 함께 짙은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강한 폭발의 충격으로 여객 열차 2칸은 완전히 탈선해 옆으로 뒤집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오전 8시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주도 퀘타에서 폭발물을 가득 실은 차량이 철길 근처에서 터졌습니다. 휴일 아침 여객 열차가 막 지나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수십 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20명은 중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안군 주둔지 인근이었던 폭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주택 여러 채가 폭삭 내려앉았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불에 탔습니다. कोई ऐसी जैसी कोई चीज़ आके हमारे ऊपर गिर गई है उसके बाद धुआं ही धुआं कुछ नज़र नहीं आया हम अपने अफरा तफरी में मच गए और जो है अल्लाह जानता है कि क्या था क्या नहीं था बस कुछ समझ गए बड़ा खौफनाक मंजर था ऐसा मंजर था कि मैंने अपनी 64 साल जिंदगी में नहीं देखा.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발루치스탄 해방군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열차에 파키스탄 보안 요원들과 그 가족들이 타고 있어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한 비열한 테러행위라고 규탄하고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발루치스탄 해방군은 파키스탄 정부와 외국 자본이 지역 자원을 착취한다면서 독립을 주장하며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승객 440명이 탄 열차를 납치했다가 이틀 만에 진압됐는데 이 과정에서 반군 33명이 모두 사살됐고 파키스탄 군인과 승객 등 26명도 숨졌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필리핀 루손 섬에서 공사 중이던 9층짜리 호텔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23명이 잔해에 매몰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오전 3시쯤 필리핀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 앙헬레스에서 건설 중인 9층짜리 호텔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말레이시아인 1명이 숨졌고 콘크리트 잔해에 23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교섭 잠정 합의를 계기로 7,000대까지 위협받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7,800대를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되찾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8,000피를 탈환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100대가 무너지면서 한때 7,000까지 위태로웠던 코스피.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코스피는 8.4% 치솟았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7,800대에 넉넉히 안착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더는 상승폭을 키우지 않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채 한 주를 마쳤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번 주 8,000 고지를 탈환하느냐 여부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10,000에서 11,000으로 올려잡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물가 상승과 함께 장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여전히 불안 요소로 거론됩니다. 장기 금리가 더 오르고 해외 불안 요인이 진정이 되지 않고 특히 물가가 더 불안해져서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더 강화되게 되면 한국 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삼성전자가 파업을 피했다고는 하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노노 갈등으로 투표가 내전 양상으로 흘러간다는 점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등 중동 지역 정세의 불안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도 투자자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투표율이 85%를 넘었습니다. 성과급 격차에 대한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주단체들은 합의 무효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가 실시된 지 사흘째인 오후 5시 30분 기준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조합원 5만 7천여 명 중 4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85%를 넘었습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은 81%였습니다. 찬반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6천여 명입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고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특별성과급을 수억 원 받게 되는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와 공동부문 조합원들이 3만 명이 넘어 가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 반발 기류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비메모리 사업부는 특별성과급이 메모리 사업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과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하는 가전과 모바일, DX 부문 직원들의 부결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2대 노조인 전삼노와 3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에 나서며 잠정 합의안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열람은 오는 27일 또는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구는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액트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주주운동본부는 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양주에서 공사 중이던 옹벽이 무너져 아래에 있는 공장을 덮쳤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불안을 호소했는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공장 건물이 깔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기존 옹벽 위에 새로운 옹벽을 쌓다가 15m 아래로 쏟아진 겁니다. 항상 우리가 있던 공간이 이렇게 종이짝처럼 찌그러져 버리고 일가족 7명이 다 사망했을 상황인데 이 모든 행복이 순간에 끝나는. 피해 주민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불안을 호소해왔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옹벽 위에 추가로 옹벽을 쌓아 건설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옹벽이 부풀고 누수와 토사 유출이 발생한다며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도 현장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포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2020년 당시 양주시의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옹벽 벽체가 전년도 점검 때보다 더 기울어졌고 벽체 전면에 균열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저한테 혹시라도 철근 끊어지는 소리 뚝뚝 소리 나면은 일하다가도 무조건 저쪽으로 도망가라고 뛰어내려. 하지만 이후 현장에서 안전진단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시청 측은 민간 시설에 대해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가서 타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밀안전진단이나 보수 등 정비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정밀안전 진단을 요구를 했으면은 그게 집행이 되도록 행정을 펴야죠. 민간 공사의 공공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명할 수가 있어요. 시청 측은 또 이번 사고는 새로 쌓던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기존 옹벽의 안전성과는 별개라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는데 처음 민원이 제기됐을 때부터 현장을 철저히 관리 감독했다면 이번 같은 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의 옹벽과 석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보강 공사를 철저히 해야지만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국 사고가 난 뒤에야 시청은 시공사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시공사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경찰이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규제를 풀어주자는 찬성 의견과 운전자에게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초등학교 앞 사거리, 어린이들이 335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속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시간제 스쿨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변형 속도 제한 구역에만 설치된 LED 표지판입니다. 지금은 시속 30km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밤 9시부터는 50km로 바뀝니다. 전국 스쿨존 16,000여 곳 가운데 이처럼 시간제 속도 제한을 도입한 곳은 78곳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은 시간제 스쿨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합리적인 규제 완화라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밤에는 학생들이 별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50으로 늘려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택시 영업을 했으니까 밤에 방학 때
이럴 때는 필요 없이 365일 동안 하는 게 저는 아주 그 타이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획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인식이 벌써 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속도라는 거는 한번 내기 시작하면 그대로 내게 되거든요. 그냥 기존대로 획일적으로 쭉 나갔으면 좋겠어요. 밤 9시랑 7시 사이에도 충분히 초등학생 고학년들은 다니기 쉬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냥 안전하게 속도 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500여 건에서 지난해 900여 건으로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도 계속 나온 상황. 그런 만큼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절반 정도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학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만큼 시간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안전모드 없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2~3명씩 올라탄 청소년들이 거리 곳곳에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킥보드 사고 절반 가까이가 10대 운전자 사고인데도 면허 확인과 안전관리는 여전히 허술하기만 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을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승용차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안전모드 없이 한 대에 올라탄 남성 2명은 바닥에 나뒹 겁니다. 또 다른 도로, 킥보드 한 대에는 3명이, 다른 한 대에는 2명이 탄 채 차량 사이를 질주합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입니다. 2명 이상 함께 타는 것도 불법입니다. 오늘 없이 타다가 절반하게 걸려가지고 음식금도 냈어요. 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안 걸린다는 킥보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모가 들어 있어야 할 보관함에는 이렇게 빈 음료수 병만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900여 건, 23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운전자 사고는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무면허 적발 사례 역시 지난해 2만 8천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였습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앱의 면허 확인은 형식적입니다. 나중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플 이용할 때 무조건 이게 등록이 꼭 의무는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좀 어떤 좋은 방법인지는 확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면허 인증을 강화하고 시속 25km 미만인 최고 속도를 더 낮추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근 SNS나 등산 앱에 소개된 정보만 믿고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색과 구조에 소방 헬기와 수십 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공국 행정력 낭비가 되풀이되자 자치경찰은 무단 출입 적발 시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삼방산 상공에서 헬기가 비행하며 라이트를 비춥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탐방객 한 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신고 3시간 만인 밤 10시쯤 조난객은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싱가포르 국적 60대 남성 A씨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곳은 삼방산 탐방로를 벗어난 절벽지대로 낙석과 추락 위험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A씨는 오후 4시 30분쯤 혼자 등산하다 호기심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난객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 헬기 등 장비 6대와 소방대원 23명, 자치경찰을 포함해 수십 명이 현장에 동원됐습니다. 올해 1월에도 삼방산 통제구역을 들어간 탐방객 한 명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이나 등반 어플에 유명 탐방로로 소개된 통제구역을 무단 출입한 10명이 적발돼 각각 벌금 500만 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간 구조 과정에서 소방 헬기나 경찰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공공력이 이제 많이 소요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SNS나 등산 앱을 통해서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호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치경찰은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무단 출입 적발 시에는 국적 불문,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여름 감기나 냉방병쯤으로 오해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벌써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연 치유되겠거니 안심했다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보통 날씨가 더워지는 7, 8월에 환자가 늘고 기침, 발열 등을 동반해 여름 감기쯤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닌 작은 물입자 형태의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에 직접 침투해 감염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냉각탑이나 분수대, 목욕탕 욕조수 등 고여있는 물에서 균이 빠르게 증식하는데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독감형은 특별한 치료 없이 대부분 회복됩니다. 반면 심한 기침에 흉통이 느껴지는 폐렴형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방치하다 항생제 투여 시기를 놓치면 치명률이 최대 8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레지오넬라증으로 숨진 사람만 110명에 달합니다. 기침, 호흡곤란, 그다음에 폐염증 소견이 이제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명확하게 있는데 원인균은 명확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빨리 정밀 검사를 좀. 특히 올해 4월까지 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균 증식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에어컨 필터나 제습기 물통 청소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고 호흡기 감염을 막긴 어려운 만큼 면역 저하자나 만성 폐질환자, 기저질환자는 비슷한 증상 발현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대체 휴일인 오늘도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겉옷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본격적인 비가 시작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과 함께 내일과 모레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에는 경남 지방, 그리고 밤에는 남부,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1도, 대구가 16.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를 비롯해 청주도 30도, 대전과 전주 29도, 대구도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